제가 90을 넘기고 나니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하게 보이더군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고, 돈만 열심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줄 알았고, 건강만 잘 지키면 죽을 때까지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지고, 그토록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몸으로 겪었으며, 아무리 아끼고 챙겨도 늙어가는 몸은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가더랍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된장국이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잃고 더 많은 걸 비워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고, 돈에 안심하고 싶었고,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0해를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자신만의 길로 가야 하고, 돈은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모든 게 나를 떠나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제 인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거의 모든 노인이 겪는 공통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걸 붙잡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내 일상, 그리고 내 곁의 작은 관계들을 지키는 데 마음을 더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 끝까지 남아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화려한 집도 아니었고, 두둑한 통장 잔고도 아니었고, 젊음처럼 탄탄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탱해준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건네주던 오늘도 나오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 새벽 공원을 걸을 때 마주치던 익숙한 얼굴, 시장에서 무 좀 더 얹어주던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작은 역할들. 바로 그런 작은 온기들이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가장 진심 어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뼈아픈 깨달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고, 돈을 덜 붙잡고, 건강에 덜 집착하며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자식에게 목매지 말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제가 살아온 90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챙기고 학교 보내고 병치레하면 밤새 간호하고 내 옷은 사지 못해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제가 속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순진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천천히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이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많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옆집 방 노인네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건 옛말이야. 애들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바쁘고 무겁기 때문에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 기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만큼 마음이 무너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후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구나. 자식은 철새와 같습니다. 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떠나는 것처럼 부모 곁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너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 하고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기대는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쇠사슬을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뼈저린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겁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만 충분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고 새벽마다 짐을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혹시 병이 와도 잘 버틸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돈이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는지 저는 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보십시오. 평생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겹치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흩어지더군요. 옆집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하나둘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 년 동안 병원에 오가다 보니 그 든든하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속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갑니다. 의료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나를 돌볼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친구와 밥 한 끼 나누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반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은 결국 병원비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찰나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기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병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 집착의 함정. 제가 살아온 9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잡으려 할수록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서도 끄떡없겠지. 음식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건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며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네. 병원 갈 일 없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내려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에 금이 가듯 우리의 몸 역시 나이가 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마다 빠르게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내가 챙긴다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질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벅차지고 전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삶은 평온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약처럼 강박적으로 먹지 않고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저는 병원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병이 나올까봐, 혹시 입원하게 될까봐 검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을 넘기고 보니 검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으면 낫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병을 숨기고 증상을 견디다 결국 큰일을 당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90해를 살아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노력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를 지탱해준 진짜 관계와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관계와 품위의 힘. 제가 90살을 넘기고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병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TV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은 차갑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의 계산대에서 늘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숨에 울려버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 제 마음의 온도를 몇 도나 올려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 처음엔 위로해주려고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90인데 왜 나는 여전히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무거운 관계를 비워낼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질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을 사입고 허리가 아파도 괜히 젊어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피곤하고 더 외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멋이고 품위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멋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같은 가디건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 가디건은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 참 멋있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네. 그분은 젊음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 대신 자연스러움을 선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관계와 품위는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에서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에서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튼튼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끝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90해를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평생을 돌아 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삶은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삶은 다시 조금씩 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치며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억지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다. 손주 숙제를 잠깐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복도에 물을 뿌려주는 일,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걷는 일, 이런 사소한 역할들이 마음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혀주고 마음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그 불씨입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이웃을 보며 한 가지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가 더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본들 다시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젖은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무겁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는 일, 10분만 걸어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는 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견딜 만큼의 최소한의 돈이다. 저는 젊었을 때 욕심껏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100만 해배 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튼튼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사는지는 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90살을 살고 울고 웃고 잃고 버티고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길다. 그런데 그 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오늘의 힘이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흘렀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단 한 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혼자의 시대 도래. 지금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가 믿어왔던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라는 개념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 자식이 부모 곁을 지키고 노년에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 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였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을 때, 문을 열어도 집안에 울리는 소리라곤 냉장고의 윙 하는 소음뿐일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없을 때, 그제야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요. 대한민국의 가족 구조는 지난 30년간 급격히 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매년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노후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더 이상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커다란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 말 속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며 시간이 멀어지는 순간, 직장에서 손을 떼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당연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우리를 혼자라는 현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 없이 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혼자 살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준비된 혼자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혼자는 고통이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힘들어하는 분들 대부분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용기. 그 인정이 시작되면 비로소 준비가 가능해지고 준비가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살아도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많은 분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미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1인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혼자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챙겨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늦기 전에 내 노후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후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혼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고독은 치매 발병률을 2배까지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여정을 이 영상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립의 시작, 노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들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화 한 통 걸어볼까 하다가 괜히 폐가 될까 싶어 멈칫하는 순간들.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고립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립을 외로움과 같은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50, 80대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세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조사를 보면 고립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낸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건강 악화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의 70% 이상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스치듯 나누던 인사, 점심시간의 짧은 대화, 회의 속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순간들. 이 평범한 상호작용들이 사실은 우리 멘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런 일상의 연결고리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어느 순간 쓸쓸함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원래 고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립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확실히 삶을 갉아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독과 우울을 노년층의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음주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할 때도 있다고 경고하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자신을 고립 속에 가둡니다. 고립의 또 다른 원인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과 같은 도시에 살아도 각자의 일정에 치이고 만나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문제를 털어놓으면 부담될까봐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자라납니다. 특히 한국의 50, 80대는 내가 참으면 된다라는 세대이기에 스스로 외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심리적 고립을 조용한 퇴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뒷걸음질 치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은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질이 떨어지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며 신체 활동이 감소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치매 발생 위험은 무려 2.1배 높습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고 움직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도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뇌는 천천히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최고의 두뇌 영양제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관계가 줄어들어도 그 이유를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어서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립이 깊어지는 데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구조의 붕괴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집안 정리 같은 일상 루틴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고 무너진 생활은 마음까지 해체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이유가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약속이 없으니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지면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닌 그냥 버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립은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립 상태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행동력과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두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불편할 뿐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이런 생각들이 다시 사람을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옥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근 뒤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감옥. 하지만 이 감옥의 문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행동을 시도할 용기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 노후 생존 조건의 재편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생존 조건 재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순히 환경이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노후 생존의 조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과거 세대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족이 지켜주는 노후, 마을이 돌봐주는 노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노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이미 개인 중심 사회로 넘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꿔놓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8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공동체 가치가 강했던 시절에 성장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25년 안에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일본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 생존 조건이 재편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크게 변했고 책임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바쁩니다. 취업난, 주거난, 결혼 부담, 양육비 폭등 등 40대가 짊어진 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모에게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책임질 여유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이 더 이상 현실적인 대비책이 되지 못합니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통계상 60대 이상 부모의 70%는 자식과의 교류가 월 1회 미만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기반 지원 시스템이 약해진 시대에는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는 노후가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이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실질적 지원까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고령층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병원 방문이 번거롭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1인 노인 가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적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 건강 조건의 변화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10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족도, 제도도, 주변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력, 정서력, 생활 루틴이 생존의 가장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균형 감각은 6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매 발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80세 이상은 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듣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경제적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1인 노후는 2배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식비, 관리비, 보조기구 비용, 치료비 등 모든 것이 혼자에게 집중됩니다. 게다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발 상황은 노후 경제를 쉽게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무겁게 사람을 짓누르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병이 생기고 결국 더 많은 돈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정서적 기반의 약화입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이는 몸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인간관계 축소, 역할 상실, 자존감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잡아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에는 이 정서적 회복력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쉽게 우울해지며 삶 전체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며 일상 기능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생존 조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앞으로 삶이 더 길어진 시대에서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존 전략,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생존 전략. 노후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생존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후 생존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집, 연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 건강, 그리고 정서력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혼자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관계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고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2% 낮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계는 감정적 위로를 넘어 생존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아닌 관계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감정적 부담이 크지만 동네 사람 모임 사람들은 가벼운 친밀감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사, 동네 모임 참여, 매주 한 통의 연락, 이런 작은 행동이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생존 전략은 몸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관리의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끊어지고 경제도 흔들리고 정서도 무너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일 30분 걷기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치매 위험이 28%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생존 운동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라면, 빵,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사는 신체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단순한 반찬 두세 가지, 따뜻한 한 끼를 직접 준비하는 습관만 있어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능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가 같이 가줘야 병원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는 누구도 옆에 있어 주지 못합니다. 예약, 접수, 검사, 약 수령.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혼자 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응급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질병 이력 등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준비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정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는 시간, 기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정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책 읽기, 일기 쓰기, 식물 돌보기 같은 작은 루틴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일기 쓰기는 정서 회복에 탁월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마음에 머물던 무거운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셀프 대화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다. 너는 아직 충분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쓸모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한국 노년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정서를 지탱하고 정서는 건강을 지키며 건강은 관계를 넓히는 힘이 됩니다. 이 순환이 생기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관계는 인사 한 번에서, 건강은 걸음 한 걸음에서, 정서력은 한 줄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바꾼 작은 실천,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년의 변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작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평범하고 환경도 평범한,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와 연구가
근거를 제공한다면 실제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한 사람의 실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장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78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멀리 살면서 할머니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100개도 되지 않았고 일주일에 외출하는 날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 한 장, 노인 반찬 나눔 모임, 이 할머니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나가기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늙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나가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매주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할머니는 잊고 지내던 감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치가 낮아지고 실생활 활동 능력이 15% 향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작은 참여가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 박형은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 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다리 근력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지만 걷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3달 뒤 걷는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었고 혈압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이 생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신체 회복 속도가 25% 더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68세 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3년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 공포, 대인 기피,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시쓰기 강좌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다가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정 할머니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학회에 가입하고 매달 한 편씩 글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서적 표현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우울감이 30% 낮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글이 느끼게 해줬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점은 단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에 한 번 나간 것이, 박 어르신은 하루 10분 걷기가, 정 할머니는 시 한 편 읽고 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노후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되면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원리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다시 행동력을 끌어올립니다. 행동력이 생기면 삶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면 고립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 친구들이 있었고
박 어르신은 걷기 일기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으며 정 할머니는 글을 공유하는 문학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작은 행동, 따뜻한 연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노년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번의 참여, 단 10분의 걷기, 단 한 줄의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3사례는 증명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지막 배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멈춰 서게 만들지만, 특히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년에게는 더욱 깊고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렵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 사는 삶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청년기에는 사회에, 중년에는 가족에게 기대고 살아왔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어졌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의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작은 루틴,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들, 하루를 정리해주는 기록. 이 작은 구조들이 모여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조를 갖추는 순간 사람은 혼자여도 충분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를 끊임없이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가꾸는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연결입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사장님에게 인사하는 것,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버스 기사님에게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건네는 것은 모두 관계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가벼워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볼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은 몸과 마음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노년 건강은 운동량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꾸준함은 근육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돌보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은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세상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을 적어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마음의 30%는 치유된다. 글을 쓰는 것도 좋고 목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표현은 그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혼자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관계, 작은 기록, 단 1%의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따뜻한 한 끼 만들어 먹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보내기,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을 한 줄만 적어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당신 혼자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혼자여도 따뜻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